얘야, 그 팔찌 어디서 났니? 비 오는 밤, 재벌 회장의 차 앞에 한 소녀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무릎에서는 피가 흐르는데도 아이는 자기 몸보다 약봉지부터 끌어안습니다. 할머니 약이라서요. 그 순간 아이 손목에서 낡은 은팔찌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회장은 그 팔찌를 본 순간 그대로 얼어붙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30년 전 집을 나간 딸에게 직접 채워줬던 팔찌였기 때문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회장이 다시 묻습니다. 그거 누구 거니?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대답합니다. 우리 엄마 유품인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평생 눈물 한 번 안 보이던 재벌 회장의 얼굴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딸, 그리고 처음 만난 가난한 소녀. 과연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숨겨진 진실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가슴 아픈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잠깐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잠깐만요. 거스름돈 하나가 비었어요. 비에 젖은 시장 골목 끝에서 여자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아은은 편의점 유니폼 위에 얇은 회색 후드 집업 하나만 걸친 채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뼛속까지 스며들 만큼 차가웠고 축축하게 젖은 운동화 안에서는 양말이 발가락에 달라붙는 소리가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손에는 작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반찬통 하나, 천식약 하나, 그리고 할인 딱지가 붙은 삼각김밥 2개였습니다. 하은은 손끝이 얼어붙은 채로 잔돈을 다시 세었습니다. 1,000원짜리 한 장, 500원짜리 동전 2개, 100원짜리 셋. 계산이 맞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학생 미안해요. 내가 정신이 없네. 반찬가게 주인은 허겁지겁 앞치마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하은은 괜찮다고 웃어 보였지만 얼굴은 이미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고 편의점 야간 알바를 가려면 버스를 놓쳐서는 안 됐습니다. 하지만 하은은 그 돈 1,000원이 꼭 필요했습니다. 1,000원이면 할머니가 좋아하는 두부 반모를 살 수 있었고 며칠째 미뤄둔 전기요금도 조금은 보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순간 있지 않나요? 누군가는 커피 한 잔 값도 대수롭지 않게 쓰는데 누군가는 1,000원 한 장 때문에 발걸음이 멈춰서는 날 말입니다. 인생사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하은은 허리를 꾸벅 숙이고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바닥은 방금 내린 비 때문에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간판 불빛이 무릉덩이에 일렁였고 늦게까지 문 연 포장마차에서는 어묵 국물 냄새와 소주 냄새가 섞여 흘러나왔습니다. 하은은 무릎까지 차오르는 피로를 억지로 삼켰습니다. 오늘만 버티자. 이번 달 월세까지만 막자. 할머니 약 떨어질 때까지만 버티자. 그 생각 하나로 살아왔습니다. 휴대전화 진동이 울렸습니다. 하은아, 언제 오냐? 할머니 윤미경의 목소리는 기침 사이사이 끊어지고 있었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약 사왔으니까 걱정 마세요. 아이고 돈 없는데 뭘 또 샀어. 괜찮아요. 오늘 야간 수당 들어왔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오늘 야간 수당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은은 익숙했습니다. 걱정하는 할머니 앞에서 괜찮은 척 웃는 것 말입니다. 전화를 끄는 하은은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끝에서 갑자기 눈부신 헤드라이트가 번쩍 들어왔습니다. 검은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좁은 도로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은은 순간 발을 멈추려 했지만 젖은 운동화 밑창이 그대로 미끄러졌습니다. 기익! 날카로운 브레이크 소리가 새벽 골목을 찢었습니다. 몸이 허공으로 붕 뜨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은은 그대로 차 앞에 쓰러졌습니다. 비닐봉지가 바닥으로 굴러갔고 약봉지가 물웅덩이에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학생 괜찮아요? 운전기사 오상철이 다급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하지만 하은은 자기 무릎보다 먼저 바닥에 떨어진 약봉지를 붙잡았습니다. 젖은 손으로 약봉지를 털어내는 모습이 처량할 만큼 필사적이었습니다. 아, 다행이다. 하은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무릎에서는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지만 신경 쓸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차 안에서 바라보던 강태섭 회장의 눈빛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소녀의 얼굴이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 이를 악물고 울음을 참는 눈빛, 누구에게도 짐이 되기 싫다는 표정, 오래전 기억 속 누군가와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강태섭은 천천히 차 문을 열었습니다. 차 안에서는 은은한 가죽 냄새와 고급 향수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밖의 공기는 달랐습니다. 비 냄새, 흙 냄새, 오래된 시장 특유의 눅눅한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회장은 잠시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평생 이런 골목과는 거리를 두고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많이 다쳤나? 낮고 무거운 목소리에 하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비싼 정장, 광택나는 구두, 주름 하나 없는 코트. 하은은 단번에 알았습니다. 자기랑은 완전히 다른 세상 사람이라는 걸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앞을 못 봤어요. 하은은 급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강태섭은 아무 말 없이 하은을 내려다봤습니다. 손등은 빨갛게 얼어 있었고 손톱 끝은 거칠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어린 여자아이가 하기엔 너무 많은 일을 해온 손이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툭! 하은의 손목에서 무언가 떨어졌습니다. 작은 은팔찌 하나였습니다. 낡고 오래돼 색이 거의 발에 있었지만 중앙에는 작은 별 모양 장식이 달려 있었습니다. 강태섭의 눈동자가 그대로 멈췄습니다. 심장이 순간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귀에서는 빗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팔찌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30년 전 세상에 하나뿐인 딸 생일에 직접 채워줬던 팔찌였습니다. 그날 어린 유정은 웃으며 말했었습니다. 아빠, 나 잃어버리면 이걸로 꼭 찾아야 돼. 그 목소리가 마치 지금 귓가에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강태섭은 천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팔찌를 집어들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손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오상철 기사도 팔찌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회장님, 설마 그건...
강태섭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모간이 꽉 막힌 것처럼 숨이 턱턱 걸렸습니다. 하은은 그런 회장을 이상하다는 듯 바라봤습니다. 그거 주세요. 강태섭은 팔찌를 꽉 쥔 채 하은을 바라봤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보이는 눈매가 점점 더 누군가와 닮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닮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기억 속 딸 유정의 얼굴이 그대로 겹쳐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평생 잊고 산다고 생각했던 얼굴 하나를 단 한순간에 다시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냄새 하나, 눈빛 하나, 말투 하나만으로도 말입니다. 강태섭에게 지금 그 밤이 바로 그런 밤이었습니다. 하은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왜 그러세요? 강태섭의 입술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어렵게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얘야.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 팔찌 어디서 났니? 하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경계하는 눈빛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엄마 유품인데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강태섭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서 팔찌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가 평생 덮어두려 했던 과거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빗물이 처마 끝에서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시장 골목은 어느새 더 조용해졌습니다. 포장마차 하나가 철판을 닦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고 늦은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림자가 축축한 바닥 위로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강태섭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안에 쥔 낡은 팔찌가 자꾸만 떨렸습니다. 그 작은 은팔찌 하나가 30년 가까이 닫혀있던 기억의 문을 억지로 열어젖히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상철 기사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강태섭은 듣지 못한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건 분명 처음 보는 여자아이인데 이상하게 작고 딸 유정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비 맞은 채 입술 깨물던 모습, 억울한 일을 당해도 끝내 눈물은 안 보이려던 성격, 누군가 걱정할까봐 괜찮다고 먼저 웃던 버릇까지 모든 게 닮아 있었습니다. 하은은 점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무서운 부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노인은 꼭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자기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은은 조심스럽게 팔찌를 다시 받아 손목에 채웠습니다. 저 가봐야 돼요. 강태섭은 그 말에 퍼뜩 정신을 차렸습니다. 잠깐, 목소리가 생각보다 급하게 튀어나왔습니다. 하은은 움찔했습니다. 예. 강태섭은 입술을 달싹였지만 쉽게 다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너 엄마 이름이 뭐냐고 물어야 할지, 지금 어디 사느냐고 물어야 할지, 아니면 정말 내 딸 아이가 맞느냐고 물어야 할지, 평생 회의실에서 수천억 계약을 결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린 여자아이 하나 앞에서 말 한마디를 제대로 못 꺼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가장 어려운 말은 꼭 중요한 순간에 나오지 않는 법입니다. 특히 미안하다는 말은 늦으면 늦을수록 더 입 밖으로 꺼내기 힘들어집니다. 강태섭은 겨우 숨을 삼켰습니다. 엄마 이름이 뭐라고 했지? 하은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서유정이요. 순간 강태섭의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손끝에 힘이 빠졌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보다 더 싸늘한 감각이 등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유정. 그 이름을 마지막으로 들은 게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일부러 기억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딸이 집을 나간 날 이후 강태섭은 단 한 번도 먼저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는 금기였습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 참 이상합니다. 억지로 잊으려 할수록 더 선명해지는 얼굴이 있습니다. 특히 자식은 그렇습니다. 강태섭은 무너질 듯 흔들리는 시선으로 하은을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어디 계시니? 하은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경계하던 얼굴 위로 아주 짙은 그림자가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가셨어요. 강태섭은 그대로 숨이 턱 막혔습니다. 빗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시장 간판 불빛도 흐려졌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움푹 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상철 기사가 놀라 회장을 붙들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강태섭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딸이 죽었다. 그 생각 하나가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혹시라도 살아있을까? 언젠가 문이라도 열고 들어올까? 평생 모른 척했지만 사실은 그런 기대 하나로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 보는 여자아이 입에서 딸의 부고를 듣고 있었습니다. 하은은 그런 회장이 이상했습니다. 자기 엄마 이야기에 왜 저렇게 충격받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 진짜 가봐야 돼요. 하은은 젖은 약봉지를 품에 안았습니다. 할머니 혼자 계셔서요. 강태섭은 무의식적으로 하은 손목을 붙잡으려다 멈췄습니다. 거칠게 튼 손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손으로 얼마나 많은 밤을 버텼을까 싶었습니다. 지금 어디 사니? 왜 자꾸 물으세요? 하은 목소리에 처음으로 날이 섰습니다. 저 돈 없어요. 그 말이 강태섭 가슴을 세게 찔렀습니다. 돈. 평생 돈 때문에 딸을 잃어놓고 지금 손녀일지도 모르는 아이 앞에서도 결국 돈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은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사고 난 것도 죄송하다고 했잖아요. 강태섭은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말 속에는 너무 많은 체념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먼저 의심받는다는 걸, 누군가 친절하면 이유부터 의심해야 한다는 걸, 하은은 너무 일찍 베어버린 얼굴이었습니다. 비바람이 다시 거세졌습니다. 하은의 얇은 후드 끝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강태섭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 자기 코트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은 어깨 위에 덮어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은은 깜짝 놀라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괜찮아요. 입어라. 정말 괜찮습니다. 강태섭은 그 짧은 말에서 묘한 울컥함을 느꼈습니다. 유정도 딱 저랬습니다. 힘들어도 괜찮다고 했고, 아파도 괜찮다고 했고, 울고 싶을 때도 괜찮다고 웃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혼자 다 버티다 떠나버렸습니다. 강태섭은 천천히 코트를 걷어들였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학생, 오상철 기사가 조심스럽게 나섰습니다.
병원이라도 가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릎 다치셨는데. 하은은 얼른 바지를 털었습니다. 무릎에서는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지만 대수롭지 않은 척 웃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그러고는 갑자기 가방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은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닐봉지를 뒤집고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점점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왜 그러니? 하은은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약값 봉투가 없어졌어요. 그 말에 강태섭 시선이 바닥으로 향했습니다. 빗물 사이에 젖은 흰 봉투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강태섭은 천천히 봉투를 집었습니다. 젖은 봉투 안에는 구겨진 10,000원짜리 몇 장과 동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돈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수천억짜리 계약서에는 눈 하나 깜짝 안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비에 젖은 10,000원짜리 몇 장이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은은 급히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다행이라는 얼굴이었습니다. 강태섭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돈이 그렇게 중요하니? 하은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병원비요. 그 말에 강태섭은 결국 시선을 피했습니다. 딸도 예전에 똑같은 말을 했었습니다. 아빠, 돈 없으면 좀 어때요? 사람만 안 아프면 되잖아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돈이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돈으로도 못 막는 게 있었습니다. 후회였습니다. 놓쳐버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신 돌아오지 않는 가족이었습니다. 하은은 다시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젖은 운동화가 철벅철벅 소리를 냈습니다. 강태섭은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비 오는 골목 끝으로 점점 작아지는 여자아이 등을 보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오상철 기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강태섭은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상철아,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 아이 다시 찾아야겠다. 오상철은 놀란 얼굴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강태섭은 아직도 골목 끝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번엔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다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 순간 검은 승용차 안어둠 속에서 누군가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차창 너머로 희미하게 드러난 남자의 얼굴. 강민준 부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하은 사진이 찍힌 휴대전화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설마 살아있었나? 회장님, 그냥 들어가시죠. 오상철 기사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강태섭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검은 세단 안은 따뜻했습니다.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고급 가죽 시트에서는 은은한 향이 배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추웠습니다. 손끝이 자꾸 떨렸습니다. 강태섭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비 오는 시장 골목 끝, 작아지는 여자아이 뒷모습, 젖은 운동화 소리, 그 모든 게 자꾸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회장님, 오상철이 다시 불렀습니다. 병원에서 오늘 무리하지 말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제야 강태섭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상철아. 예. 유정이 떠난 지가 몇 년이냐? 오상철은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름은 두 사람 사이에서도 오랫동안 꺼내지 않던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거의 30년 다 돼갑니다. 강태섭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30년. 낮게 중얼거리는 목소리에 오래 묵은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3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자기 마음 하나는 아직도 그날에 멈춰 있었습니다. 딸이 마지막으로 집을 나가던 날, 비가 오늘처럼 쏟아졌었습니다. 젖은 채 현관 앞에 서 있던 유정은 끝까지 울지 않았습니다. 정말 가려고요? 그래. 아버지, 저 그냥 딸로만 보면 안 돼요? 그때 강태섭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남자 따라갈 거면 다시는 들어오지 마라. 지금 생각하면 참 독한 말이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데 그땐 왜 그렇게 독하게 굴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이 들면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가장 아픈 후회는 못 가진 돈이 아니라 너무 쉽게 내뱉어버린 말이라는 걸 말입니다. 강태섭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죽었구나.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오상철은 조용히 룸미러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평생 철처럼 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회사 하나 세우겠다고 잠도 안 자고 버텼고 수없이 사람을 잘라내면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숨 쉬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강태섭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액정에 떠있는 이름, 강민준 부회장이었습니다. 강태섭은 잠시 화면만 바라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전화기 너머로 부드러운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숙부님 아직 안 들어가셨습니까? 병원 다녀오셨다길래 걱정돼서 연락드렸습니다. 강태섭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곧 들어간다. 몸 안 좋으신데 밤바람 맞으시면 안 됩니다. 겉으로는 공손했습니다. 하지만 강태섭은 알았습니다. 저 조카는 늘 자기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숙부님, 민준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시장 쪽 가셨습니까? 강태섭 눈빛이 순간 달라졌습니다. 그건 왜 묻지? 아닙니다. 기사한테 들었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민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 험합니다. 괜히 이상한 사람들 엮이면 귀찮아집니다. 강태섭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상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 중엔 접근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 순간 강태섭 머릿속에 비 맞은 하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나는데도 약봉지를 먼저 챙기던 모습, 돈 몇만 원 잃어버릴까 벌벌 떨던 손, 괜찮다고 웃던 얼굴, 그 아이를 두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순간 이상하게 화가 치밀었습니다. 민준아, 강태섭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네, 너는 사람을 돈으로만 보더라. 전화기 넘어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민준은 곧 웃으며 말했습니다. 숙부님도 예전엔 그러셨습니다. 그 말에 강태섭은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틀린 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전화가 끊기고 차 안에는 다시 정막이 흘렀습니다. 강태섭은 천천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말했습니다. 다시 가자. 오상철이 놀랐습니다. 예,
그 아이 찾으러 가자. 지금 말씀이십니까? 그래. 오상철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방향을 틀었습니다. 검은 세단은 다시 시장 골목 쪽으로 향했습니다. 비는 조금 잦아들고 있었지만 골목은 여전히 축축했습니다. 늦은 밤이라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하은은 작은 분식집 앞에서 배달용 보온 가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편의점 알바 시간은 늦은 상태였지만 분식집 아주머니 부탁으로 마지막 배달 하나를 대신 띄워준 참이었습니다. 하은아, 오늘도 고생 많다. 괜찮습니다. 밥은 먹었냐? 하은은 잠시 웃었습니다. 나중에 먹겠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먹은 거라곤 편의점에서 팩이 나온 우유 하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은은 익숙했습니다. 배고픈 건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아픈 것보단 나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골목 입구에서 검은 세단 불빛이 다시 비쳤습니다. 하은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또 저 차네. 강태섭은 차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차 안에서 하은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작은 체구, 축 처진 어깨, 젖은 머리카락, 웃고 있는데도 슬퍼 보이는 얼굴. 딸 유정도 힘들 때 꼭 저런 얼굴을 했었습니다. 괜찮다고 웃는데 이상하게 더 불안한 얼굴 말입니다. 회장님, 오상철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정말 강태섭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닮았어. 예, 너무 닮았어. 그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희망을 품었다가 또 무너질까봐. 사람은 나이 들수록 새로운 상처를 무서워하게 됩니다. 젊을 땐 다시 일어나면 되지만 늙은 마음은 한번 무너지면 오래 갑니다. 강태섭은 결국 차 문을 열었습니다. 하은은 가까이 다가오는 회장을 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또 오셨어요? 강태섭은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집까지 데려다 주마. 괜찮습니다. 비도 오는데. 진짜 괜찮습니다. 또 그 말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유정도 평생 저 말만 하다가 떠났습니다. 강태섭은 자꾸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혼자 사니? 하은은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 자꾸 그런 걸 물으세요? 경계심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강태섭은 급히 말을 바꿨습니다. 미안하다. 하은은 잠시 의외라는 얼굴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강태섭 같은 사람이 자기한테 사과할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아까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 하은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하은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하은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네, 할머니. 전화기 너머로 거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 하은 표정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할머니?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할머니 말씀해 보세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힘겨운 숨소리뿐이었습니다. 하은은 그대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젖은 골목 바닥을 정신없이 달려가는 뒷모습. 강태섭은 그 모습을 보다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오래전 병원으로 뛰어가던 딸 유정 뒷모습이 그대로 겹쳐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강태섭은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밤 자신이 따라가게 될 그 낡은 반지하 집안에서 30년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 하나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할머니, 서하은은 숨이 끊어질 듯 골목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반지하로 이어지는 좁은 계단은 비 때문에 미끄러웠습니다. 오래된 시멘트 벽에는 검은 곰팡이가 번져 있었고 습기 섞인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하은은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할머니,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철컥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눅눅한 공기가 훅 밀려나왔습니다. 좁은 방 안에서는 희미한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싱크대 위에는 먹다 남은 보리차 주전자 하나가 식어 있었고 낡은 선풍기에서는 먼지 냄새가 섞인 바람이 느리게 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바닥, 윤미경이 가슴을 움켜쥔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하은은 그대로 무릎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질렸습니다. 할머니 눈 떠봐요. 윤미경은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거친 숨소리가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은은 울음을 삼킨 채 급히 약봉지를 뒤졌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 약병 뚜껑도 제대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강태섭과 오상철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강태섭은 방 안을 둘러보는 순간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좁았습니다. 너무 좁고 낡았습니다. 천장 벽지는 습기에 들떠 있었고 창문 틈에서는 찬 바람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겨울 이불에서는 오래된 섬유 냄새가 났고 작은 밥상 위에는 김치 한 접시와 먹다 남은 된장국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공간이 너무 아팠습니다. 딸이 이런 곳에서 살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현실처럼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그렇습니다. 자식이 힘들게 살았다는 말을 들으면요. 그 가난이 꼭 자기 잘못 같아집니다. 강태섭은 가슴 한가운데가 짓눌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병원부터 가야겠습니다. 오상철이 급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은은 당황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학생, 응급실 가면 돈 많이 나와요. 그 말에 방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하은은 익숙하다는 듯 말했지만 그 말이 너무 서글펐습니다. 사람이 아픈데도 먼저 병원비를 걱정해야 하는 삶. 강태섭은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왜냐하면 예전 유정도 똑같은 말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아빠 병원비 너무 비싸. 나 괜찮아. 그때 강태섭은 화를 냈었습니다. 돈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 딸이 왜 그런 소리를 하냐고. 그런데 정작 그 딸은 자기 곁을 떠난 뒤 이런 집에서 이런 걱정을 하며 살고 있었을지도 몰랐습니다. 강태섭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병원비는 내가 내마. 하은은 바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경계심이 어린 눈빛이었습니다. 왜요? 짧은 두 글자였지만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왜 도와주냐는 뜻, 왜 갑자기 친절하냐는 뜻, 왜 자기 인생에 들어오려 하냐는 뜻이었습니다. 강태섭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자기 자신도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이상하게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하은이 울먹이는 얼굴을 하고 있는데 자꾸 딸 유정이 떠올랐습니다. 일단 사람부터 살리고 보자.
강태섭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상철은 급히 윤미경을 업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윤미경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흐릿하던 시선이 문 쪽에 서 있는 강태섭에게 멈췄습니다. 그리고 윤미경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당신, 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은은 놀란 얼굴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이분 알아요? 윤미경은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다만 강태섭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놀람보다 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원망, 분노, 그리고 오래 묵은 슬픔이었습니다. 강태섭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윤미경 얼굴을 알아봤기 때문입니다. 30년 전 딸 유정 옆에서 끝까지 자기 딸 편을 들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유정이 집 나가던 날 눈물 흘리며 자기 앞에 무릎 꿇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유정이 좀 안아주세요. 하지만 그때 강태섭은 끝내 딸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윤미경은 떨리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왜 이제 와서? 하은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윤미경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여긴 왜 왔어요? 강태섭은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미경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직도 우리 유정이한테 빼앗아 갈 게 남았습니까? 그 말에 하은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윤미경은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하은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온 진실이 결국 문 앞까지 따라온 사람 같았습니다. 하은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 저 사람. 하지만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심한 기침이 터졌기 때문입니다. 하은은 급히 등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말하지 마세요. 강태섭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미경 씨. 윤미경은 차갑게 쏘아봤습니다. 그 이름 부르지 마세요.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밖에서는 빗물이 창문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좁은 반지하 안에는 오래된 감정들이 눅눅한 습기처럼 가득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월은 많은 걸 덮어주는 것 같지만요. 어떤 상처는 평생 썩지 않습니다. 특히 가족한테 받은 상처는 더 그렇습니다. 강태섭은 천천히 주먹을 움켜쥐었습니다. 유정이는 말끝이 떨렸습니다. 언제 죽었습니까? 하은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엄마 이야기만 나오면 늘 피하던 할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노인은 엄마 이름을 너무 자연스럽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처럼 말입니다. 윤미경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버린 뒤에요. 그 말이 강태섭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버린 뒤? 단 한마디였지만 30년 세월이 전부 담겨있는 말 같았습니다. 강태섭은 비틀거리듯 뒤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하은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도대체 누구신데 우리 엄마 이름을 그렇게 부르세요? 강태섭은 하은을 바라봤습니다. 비에 젖어 흐트러진 머리카락, 눈가에 맺힌 눈물, 억지로 울음 참는 표정, 정말 유정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강태섭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하지만 그 순간 밖에서 누군가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철버, 철버. 그리고 반지하 문 앞에 검은 그림자가 멈춰 섰습니다. 잠시 후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하은 씨 계십니까? 하은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부터 자꾸 자기 주변을 맴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강태섭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문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단순한 채권업자가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철컥. 낡은 반지하 문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서하은은 본능적으로 윤미경 앞을 막아섰습니다. 문이 열리자 검은 우산을 든 남자 둘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젖은 구두에서는 빗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고 검은 정장 어깨에는 축축한 물기가 번져 있었습니다. 하은 얼굴이 굳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시장 근처를 맴돌던 사람들이 분명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하은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앞에 서 있던 남자가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강태섭을 발견하는 순간 아주 잠깐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아무 일 없다는 듯 고개 숙였습니다. 늦은 시간 죄송합니다. 낮고 딱딱한 목소리였습니다. 서하은 씨 맞습니까? 하은은 대답 대신 윤미경 손을 꽉 붙잡았습니다. 남자는 품 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병원 미납금 때문에 왔습니다. 하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윤미경은 급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잖아요. 이미 2달 밀리셨습니다. 남자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이번 주 안에 정리 안 되면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하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결국 올게 온 것이었습니다. 요즘 들어 윤미경 병원비는 점점 불어났고 하은 혼자 감당하기엔 이미 한계를 넘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시장 배달, 밤에는 편의점 야간 알바, 쉬는 날에는 전단지 붙이는 일까지 했지만 늘 부족했습니다. 그래도 하은은 버텼습니다. 자기 하나 힘든 건 참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할머니만큼은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말 사랑하는 존재가 생기면요. 자기 인생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집니다. 밥 굶는 것도, 잠 못 자는 것도 다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아픈 건 못 견딥니다. 하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안 돼요. 남자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도 일입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강태섭이 조용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남자들은 동시에 긴장한 얼굴이 됐습니다. 강태섭은 서류를 천천히 받아들었습니다. 미납병원비네요. 밀린 약가, 응급실 기록, 종이 위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금액은 숫자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딸이 혼자 버텼을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손녀일지도 모르는 아이가 견뎌온 밤들처럼 느껴졌습니다. 강태섭은 낮게 물었습니다. 얼마지? 남자들이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회장님, 그 말에 하은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회장님, 그 단어가 좁은 반지하 안에 묵직하게 떨어졌습니다. 하은은 천천히 강태섭을 바라봤습니다. 처음부터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건 알았습니다.
하지만 회장이라는 말은 생각보다 훨씬 멀고 큰 세상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강태섭은 다시 물었습니다. 얼마냐고 물었다. 남자가 조심스럽게 금액을 말했습니다. 강태섭은 아무 말 없이 오상철을 바라봤습니다. 정리해라.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하은 얼굴이 굳었습니다. 안 됩니다. 방안 공기가 멈췄습니다. 강태섭이 천천히 하은을 바라봤습니다. 하은은 떨리는 숨을 삼켰습니다. 왜 우리한테 이러세요? 눈가가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왜 갑자기 나타나서 자꾸 도와주려고 하세요? 그 말은 거의 울음에 가까웠습니다. 하은은 무서웠습니다. 사람은 이유 없이 친절하지 않다는 걸 너무 일찍 배웠기 때문입니다. 강태섭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윤미경을 바라봤습니다. 윤미경 역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마치 더는 숨길 수 없다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빗소리가 다시 거세졌습니다. 낡은 창문 틈으로 찬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강태섭은 떨리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습니다. 유정이 아버지다. 순간 하은 눈빛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시간도 같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윤미경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결국 올게 왔다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은 입술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뭐라고요? 강태섭은 하은을 바라봤습니다. 눈가에는 어느새 물기가 맺혀 있었습니다. 나는 숨이 막히는 듯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엄마 아버지다. 하은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뒤로 물러났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엄마는 한 번도 외할아버지 이야기를 제대로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멀리 있다고만 했고 볼 수 없는 사람이라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엄마를 버렸다는 사람이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은 눈에서 결국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왜 이제 왔어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너무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외로웠던 시간, 억울했던 시간, 엄마를 잃은 밤들, 혼자 울었던 순간들이 모두 섞여 있었습니다. 강태섭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변명이 될 것 같았습니다. 윤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유정이는 끝까지 당신 기다렸어요. 강태섭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버지가 한 번쯤은 찾아와 줄 거라고.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윤미경은 천천히 낡은 장롱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서랍 하나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빛바랜 사진 몇 장과 작은 상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윤미경은 그중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삐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께. 강태섭 손끝이 떨렸습니다. 유정이가 죽기 전에 쓴 겁니다. 강태섭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종이에서는 오래된 시간 냄새가 났습니다. 강태섭은 쉽게 봉투를 열지 못했습니다. 30년 동안 외면했던 딸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가장 보고 싶은 걸 가장 늦게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강태섭은 결국 천천히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눈으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직도 아버지를 미워하는 법을 모르겠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강태섭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남들 앞에서 그렇게 무너져 우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엄마가 되고 나니까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저를 놓지 못했는지, 왜 그렇게 두려우셨는지. 강태섭은 편지를 붙잡은 채 흐느꼈습니다. 하은은 그런 노인을 처음 바라봤습니다. 엄마를 버린 사람, 원망해야 할 사람. 그런데 지금 눈앞에는 늦게 후회하는 늙은 아버지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강태섭은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줄을 읽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제 딸을 만나게 된다면 그 아이만큼은 외롭게 두지 말아주세요. 그 순간 하은은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윤미경도 얼굴을 감싼 채 흐느꼈습니다. 좁은 반지하 안에는 오래된 후회와 그리움이 빗물처럼 가득 차올랐습니다. 밖에서는 새벽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강태섭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평생 자신이 찾고 있었던 건 돈도 권력도 아니었다는 걸 말입니다. 다 잃고 나서야 돌아온 가족 하나였다는 걸 말입니다.